여기서는 남한과 북한에 남겨진 식민지 지배의 제도적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독립국가의 수립으로 법 제도는 해방 전과 비교하여 단절된 것과 연속된 것이 모두 존재합니다. 헌법의 제정은 단절면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주차 강의인 식민지기의 법 제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헌법은 그 효력이 식민지까지 미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제헌헌법의 제정으로 한국에서 비로소 헌법의 기본 원리인 인민의 기본권 보장, 입헌주의, 권력 분립 등이 실행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예로 들면 해방 전은 일본의 법률이 조선 총독의 명령인 제령의 형식으로 조선에 시행되었지만 해방 후는 입법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 이외에 해방 전에 시행되었던 법령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남북한의 양상이 달랐는데 먼저 한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주차 강의에서 보았던 전시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은 모두 전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전쟁이 종료되면서 효력이 중지되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서 발동되었던 수많은 법령이나 규칙, 명령, 고시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입법으로 제약을 받았던 법령들이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간은 미군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군정은 군정법령을 발표해서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압박이나 민족 간 차별을 내포하는 법령, 예컨대 정치범 처벌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정치범 보호관찰령, 신사법 등은 폐지하였지만 그 외의 법령은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경제 관련의 민법이나 상법 등은 모두 존속하여 해방 전후에 걸쳐 법적 공백은 없었습니다. 이들 법령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존속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근거는 제헌헌법 제100조, 즉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문입니다. 그 결과 식민지기의 법령은 미 군정 법령 및 정부 수립 이후 제정된 법령과 함께 공존하는 양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전 편찬위원회를 두어 민사, 상사 및 형사의 기초 법전과 기타 소송, 형행 등 사법법규의 자료를 수집 조사해서 그 초안을 기초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식민지기에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법령인 조선민사령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한국의 새 민법은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기초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1958년에 제정되고 60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상법도 1962년에 제정된 후 6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조선 민사령에서 의용해왔던 일본의 민법이나 상법 등을 새 법률로 대체하였습니다. 즉, 조선 민사령에서 규정한 민법이나 상법 및 동시행법 등은 1960년 또는 63년 이전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민법이나 상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정도였으며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컨대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나누고 그 이하의 장절의 구성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법리가 발전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법원으로서 법률 이외에 관습법과 조리를 인정한 것, 제1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의 성실과 권력 남용 금지 제2조에 해당하는 그걸 천명하는 제1장의 통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종래 계약의 자유와 소유권 보장을 중시하는 근대법에 대해 사회성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를 상대화하려는 현대법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세기 민법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1912년의 스위스 민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일본의 민법학자들에 의해 만주국 민법에서 수용되었고
1947년 개정된 일본의 민법에서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제처는 그 외에도 새로 제정된 민법과 구민법의 차이점을 21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종래 학설이나 판례로 인정되었던 것을 조문에 명기하거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관련의 법령은 식민지 초기에 시행되었던 것이 조선에 정착하여 해방 후에도 거의 그대로 존속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시에는 민법이나 상법이 통제로 인한 제약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외적인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경제 관련 법령이 해방 후에 폐지되지 않고 현재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진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조선 민사령이 의용하고 있는 일본 민법에는 예컨대 재산권 보호, 계약이나 영업의 자유, 회사 제도와 같은 근대 사회의 원리나 제도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기에 시행되었던 조선 민사령은 일제의 동아주의라는 식민지 지배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근대적 제도의 도입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 측면이 어느 쪽이 더 중요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해방 후 찾아왔습니다. 만약 그것이 식민지 지배의 장치에 불과했다면 해방 후에 얼마든지 이것을 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 후에 조선 민사령을 대체하기 위해 민법과 상법이 새로 제정되었을 때에도 신법은 구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 관련 법령의 경우 근대 사회의 보편적 원리를 담고 있어 그것을 단순히 식민지 지배의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법령이 해방 전과 해방 후를 통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갖게 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이것은 식민지에 시행된 법령 중에서 정치적 억압이나 민족 간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전술한 법령이 해방 직후에 폐지된 것과는 대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 후 민법안을 기초한 김병로가 국회에서 새로운 민법이 구민법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을 때 일본의 민법전과 민법학 자체가 프랑스법, 독일법 그것을 거의 가져와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던 점이 주목됩니다. 그는 새로 제정된 민법의 조문이 일본의 민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만약 조선이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서구 제도를 수용하여 민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해방 후 새로 제정된 민법이나 일본의 민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형법, 특히 형사소송법은 구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민법과 달리 적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1912년 조선 형사령을 대체하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민법보다 이른 1953년과 54년에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조선 형사령이 의용하였던 일본의 형사소송법이 전전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대륙법을 모델로 했던 것이 전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전후 개정된 일본국 헌법에 형사 절차에 관한 인권보호 조문이 추가되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48년 형사소송법에 영장주의 채택, 묵비권 보장, 변호사 선임권의 확대 등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재판의 절차도 종래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직권주의에서 소송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재판의 진행이 검사 측이 기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측이 그에 반론하는 등 상호 공방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판결을 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된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법안을 기초한 김병로가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새 형사소송법은 당시 시행되어 왔던 조선 형사령을 흡수하고 또 미국 사람의 손으로
일본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일본 정부에 지시했고 그것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도 많이 형사소송법에다가 참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가 많이 참작했다고 한 것은 전술한 내용으로 개정된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뒤이어 그는 우리는 대륙법 체계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서병한 것도 아니고 꼭 영미식 체계만 서병한 것도 아니고 역시 우리에게 제일 편이한 이러한 점을 절충해서 이 형사소송법안이 편성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조선 형사령을 전제로 하되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여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강하고 재판의 진행에 영미식 요소를 가미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국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46년 노동당의 20개조 정강에 따르면 일제 통치기에 사용된 일체의 법률과 재판기관을 폐지할 것을 천명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기의 모든 법령을 부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방 직후에는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북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에서 조선 신국가 건설 및 조선 고유의 민정과 조리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 조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법령은 신법령이 발표될 때까지 각각 그 효력을 존속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민사 및 형사상 잠정적으로 일본 법률을 참고하는 때 판사는 그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 인민의 이익에 입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북한법에서는 관습과 판례가 기존 사회 질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민주적 법의식이나 인민의 이익을 널리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가도기에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지만 법을 정치에 종속시켜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식민지기의 판검사를 사법기관의 과장 이상의 직원이나 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인적 연속을 차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방 전의 법령은 일부의 잠정적인 존속을 제외하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법적 단절성은 전시 이전의 경제 관련 법령을 계승한 남한과 커다란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 전시 통제 체제의 경험은 비록 짧은 기간에 그쳤지만 해방 후 적지 않은 유산을 남겼으며 그 양상은 지역에 따라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후 고도성장기의 경제 시스템은 영미형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전시체제에 기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급적 노사관계를 배제하고 노동자를 포섭하고자 했던 산업보국회, 주주 권한의 제한과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의 확대, 통제해라는 업계 단체를 매개로 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관계와 같이 전시에 나타난 제도가 전후에도 형태를 바꾸어 연속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전후 일본 경제 시스템을 1940년 체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 전후 시장 체제로 복귀하였지만 전시에 만들어진 제도가 여러 분야에서 전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일본이나 한국과 달리 해방 후 시장 경제 체제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히 북한 경제를 해방 직전의 전시 통제 방식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시행된 경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46년에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 의해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가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민의 반역자가 소유하던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최신은행, 상업 및 문화관계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되었습니다. 다만 조선 국민들의 개인 소유의 공장, 제조소 등의
개인 소유권은 보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들 중소상공업은 1946년 공장 허가령과 47년의 상점 허가제 실시에 관한 포고 등에 의해 허가 또는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물가의 무질서한 폭등을 방지하고 정당한 가격의 상품 매매를 장려하기 위해 가격을 표시하게 하고 통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여 각 산업 또는 품목별로 목표 생산량과 그를 위한 투자액을 제시하는 등 인민경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경제의 계획화와 통제,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 자산의 국유화와 같은 전시에 나타났던 정책 지향은 해방 후에도 바뀌지 않았고 국유화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체주의라는 이념에서도 두 체제는 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 자유주의가 허용되었던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는 큰 혼란이 없이 정치체제의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이념과 정책 면에서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일 전쟁을 계기로 시장 경제가 부분적으로 계획과 통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해방 후에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한 다음 1950년대를 통해 개인경제 부분에 남아있던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제도를 청산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간 것이 됩니다. 이 점에서 전시통제경제는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첫 단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시통제경제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전시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통제와 계획 원리를 도입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체제의 정치적인 성격이나 지향하는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경제 조직 원리로서 시장이나 사적 자치를 부정하고 통제를 극대화하면 두 경제 체제가 근접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 통제 체제나 그 운영 경험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이 가장 미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은 북한과 달리 시장 경제로 복귀하였으며 일본과 달리 전시 통제의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던 일본인들이 철수함에 따라 인적인 면에서 통제 경험이 해방 이후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시에 나타났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해방 이후 자립경제 등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며 이 점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